1948년 12월 1일 새벽 호주 애들레이드 인근 서머튼 해변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만이 고요한 해변을 감싸고 있었죠. 그러나 이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침 산책을 나온 주민들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그 평화를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모래 위에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평온한 얼굴로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평온해 보이는 그의 얼굴과는 달리 이미 그의 숨은 끊겨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발견된 이 남자의 죽음은 단순한 익사나 사고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하고 불가사의한 미스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의 남자는 독특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호주는 12월이면 한여름의 쨍한 햇볕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셔츠 위에 두툼한 풀오버 스웨터와 고급스러운 양복 상의를 겹겹이 껴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추운 겨울 날씨에 대비한 듯한 복장은 한여름의 해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죠. 넥타이는 단정하게 매여 있었고 흙 한 점 없이 반짝이는 고급스러운 구두는 그의 깔끔한 인상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머리가 바다 쪽을 향하고 있었고 다리는 교차된 채 왼쪽 팔은 마치 의도적으로 숨긴 듯 몸 아래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자연스럽고 정교하게 배치된 듯한 자세는 발견자들에게 깊은 의문을 안겼습니다. 누군가 시신을 옮겨 놓았거나 사망 직후 자세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받자마자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는 지갑이나 신분증, 운전면허증 등 개인을 특정할 만한 어떤 소지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가 입고 있던 모든 옷의 라벨은 마치 전문적인 솜씨로 칼이나 가위를 사용하여 제거된 것처럼 깔끔하게 뜯겨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나 개인적인 습관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남자의 신원을 철저히 숨기려 했다는 강력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사건의 복잡성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신분을 알 수 없는 남자의 주머니에서는 극히 제한된 몇 가지 소지품만이 발견되었습니다. 애들레이드에서 헨리비치까지의 미사용 기차표 1장, 도심에서 글렌에그까지의 버스표 1장, 미제 알루미늄 빗주시 프루트 껌 1통, 아미 클러브 담배곽에 들어있던 KENSITAS 담배 7개비, 그리고 브라이언트 앤드 메이 성냥 1갑이 전부였습니다. 이 소지품들은 하나하나 놓고 보면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물건들이었지만 남자의 신원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그의 정체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이 물건들이 그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하려 했으며 궁극적으로 누구였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기는커녕 더욱 깊은 수수께끼 속으로 사건을 몰아넣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죽음을 둘러싼 의문은 부검 과정에서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초기 부검은 존 드와이어 의사가 진행했지만 그의 결과는 곧 유명한 법의학 전문가인 존 버턴 클리랜드 교수에 의해 면밀하게 재검토되었습니다. 남자의 위 내용물 분석 결과 영국식 패스티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사망하기 약 3에서 4시간 전에 섭취한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그 패스티를 어디에서 먹었는지, 누가 그에게 주었는지 등 구체적인 섭취 경위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신체 내부에서는 심장과 간, 비장이 비정상적으로 우려되어 있었고 폐에는 급성 부종의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위와 십이지장에서는 충혈과 광범위한 출혈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소견들은 급성 중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시신 외부에는 경련이나 구토 등 일반적인 독극물 중독 증상에서 나타나는 흔적이 전혀 없었고 혈액 검사에서도 어떤 종류의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부검팀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결국 부검팀은 사망 원인을 신부전 추정, 원인 불명으로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극물 중독으로 보이지만 독극물의 증거는 없다는 그야말로 모순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부검 결과는 사건의 미스터리함을 더욱 심화시키며 남자의 죽음이 단순한 자연사가 아님을 암시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후 수사팀은 또 하나의 놀라운 발견과 마주했습니다. 사망한 남자의 바지 속에 숨겨진 작은 시계용 주머니에서 접혀있던 종이 조각이 발견된 것입니다. 종이에는 페르시아 문자로 단 4글자 타맘 슈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구는 11세기 페르시아의 위대한 시인 오마르 하이암의 유명한 시집 루바이아트의 마지막 구절로 끝 또는 완성됨을 의미했습니다. 이 종이 조각은 마치 날카로운 도구로 매우 정교하고 깔끔하게 잘린 듯한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단서가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경찰은 이 중요한 단서에 주목하여 전국에 같은 판본의 루바이아트를 수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례적인 수사 끝에 마침내 글렌에그 지역에 잠기지 않은 자동차 안에서 해당 시집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집을 경찰에 제출한 사람은 로널드 프랜시스라는 가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발견된 시집은 마지막 장이 찢겨져 있었는데 시신에서 발견된 종이 조각은 그 찢겨진 부분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는 남자가 사망 당시 지니고 있던 쪽지가 바로 이 시집에서 찢겨나간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었으며 시신과 시집 사이에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집의 뒷장에 손글씨로 남아있던 내용은 더욱 섬뜩하고 해독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5줄로 이루어진 난해한 대문자 문자열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첫 줄은 WRGOABABD, 두 번째 줄은 삭제된 것처럼 보였고 세 번째 줄은 MLIAUI, 네 번째 줄은 WTBIMPANETP, 다섯 번째 줄은 MLIABOAIAQC, 마지막 줄은 ITTMTSAMSTGAB였습니다. 이 암호 같은 문자열의 의미는 아무도 해독할 수 없었으며 수많은 전문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그 아래에는 한 여성의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전화번호의 주인인 제시카 톰슨이라는 간호사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모슬리 스트리트에 살고 있었고 경찰이 보여준 시신의 석고 모형을 본 순간 창백해지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자신은 이 남자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은 그녀의 극도로 불안정한 반응과 표정에서 분명히 뭔가 아는 것이 있다고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제시카 톰슨은 2007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미스터리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사망한 후에야 일부에서는 그녀가 제2차 세계대전 중 정보 업무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군 장교들과 교류가 있었고 특정 분야에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녀가 암호 해독 능력이 있었다거나 러시아어에 능통했다는 설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카 톰슨과 서머튼 남성 사이의 연결고리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인식되며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왜 그 남자를 모른다고 부인했는지, 그녀의 떨리는 손과 창백한 얼굴은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알고 있던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이 모든 질문들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습니다. 타맘 슈두 사건은 곧 스파이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다양한 추측들을 낳았습니다. 급성 중독으로 추정되지만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모순적인 부검 결과, 아무도 해독할 수 없는 난해한 암호, 모든 라벨이 깔끔하게 제거된 옷, 그리고 끝을 의미하는 페르시아어 쪽지까지. 이 모든 요소들은 한 남자의 죽음이 단순한 사건이 아닐 것이라는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더욱이 당시 애들레이드 인근에는 라듐힐 우라늄 광산, 우메라 로켓 실험장, 해군 기지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기밀 시설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냉전이 막 시작되던 불안정한 시기, 서머튼 해변의 남자가 소련과 서방, 세계의 치열한 정보전 속에서 희생된 스파이였다는 가설은 현재까지도 가장 널리 회자되는 주장입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국가 간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희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의 증거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둘씩 사라져갔습니다. 경찰이 보관하고 있던 남자의 여행 가방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폐기되었고, 사건 관련 일부 자료와 진술 또한 분실되거나 의도적으로 사라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서머튼 해변에 쓸쓸히 묻힌 이름 없는 남자의 무덤뿐이었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했던 탐함. 슈드 사건은 그렇게 점차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는 듯했습니다. 이처럼 증거가 사라지고 기록이 불분명해지면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끈질긴 추적자들은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현대 과학기술은 이 오래된 미스터리에 새로운 빛을 던졌습니다. 첨단 DNA 분석 기술과 유전자 계보학의 발전은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맞출 수 있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2021년 5월, 오랜 노력 끝에 드디어 서머튼 남성의 시신이 발굴되었고, 그의 DNA 샘플이 성공적으로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22년 7월, 애들레이드 대학의 저명한 데렉 에벗 교수와 미국의 저명한 유전자 계보학자 콜린 피츠패트릭은 협력 연구를 통해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그들은 확보된 DNA 샘플과 유전자 계보학 기술을 활용하여 서머튼 남성을 멜버른 출신의 전기 및 계측 기술자인 카를 찰스 웹으로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1905년에 태어나 1930년에 결혼했지만 1947년에 아내와 별거한 이후 공식적인 기록에서 자취를 감춘 인물이었습니다. 이 발표는 70여 년간 이름 없이 잠들어 있던 그에게 비로소 이름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웹은 계측기 제작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기술자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에서 발견된 미세한 상처와 특정 작업으로 인한 흔적은 이러한 직업적 특성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이제 서머튼 남성은 카를 웹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정체성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밝혀졌다고 해서 모든 미스터리가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왜 그는 멀리 떨어진 서머튼 해변에 홀로 쓰러져 있었는지, 왜 그토록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야 했는지, 그리고 끝을 의미하는 페르시아어 쪽지를 지니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시집 뒷장에 난해한 암호는 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이 모든 의문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가 사망했다는 어떠한 공식적인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카를 웹. 서머튼 해변의 남자는 이제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이 갖는 의미와 그를 둘러싼 배경, 즉 그가 왜 죽었으며 어떻게 그곳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깊은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탐함 슈드. 끝. 이 문구처럼 한 남자의 생명은 분명히 끝이 났지만 이 기묘하고 복잡한 미스터리의 진정한 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질문을 던지며 인류가 풀지 못한 가장 매혹적인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언젠가 이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고 모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카를 웹의 죽음은 영원히 미궁 속에 남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실의 복잡성과 인간 존재의 취약성을 동시에 일깨워줍니다.